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젊을 땐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외로울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문득 고요해진 집안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식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 참 안타까운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꼭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아들 집에 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김치며 장조림, 미역국까지 한가득이었죠. 늘 반갑게 맞이하던 아들이 어느 날 말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배를 누르고 또 눌러도 안에서 인기척은 없었죠. 나중에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감기 걸려서 좀 힘들어요. 이번 주는 그냥 쉬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식탁을 차리다 울컥했답니다. 내가 괜히 갔나? 괜히 귀찮게 한 건가? 그렇게 평생 정성으로 챙기던 마음이 한순간에 불청객의 방문으로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건 사랑 때문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나이든 부모에게 친함은 애정의 표현이지만 자식에게 친함은 종종 부담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선 바쁘고 피곤한 하루 끝에 부모의 전화가 오면 사랑보다 의무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뭐 드시라, 뭐 사라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쌓이면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부모는 그 침묵을 정이 식었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연락도 없네. 며느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상처를 만듭니다. 사실 자식들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이 버거운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여전히 가까움이 사랑의 기준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찾아가고 챙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술은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힘들다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며느리가 반찬을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손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자식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순간부터 관계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식은 고마움보다 의무를 느끼고 부모는 기쁨보다 섭섭함을 느끼죠. 결국 어느 순간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친밀함에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그 미묘한 거리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이어진 상태.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참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통제하려 들고
가르치려 들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섭할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은 그냥 조금 덜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난 늘 잘해줬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늘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 오늘 뭐 먹었어? 묻던 자신. 주말마다 반찬을 챙겨가던 자신.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금세 식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뜨거웠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따뜻한 온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 온도는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모의 사랑은 주는 순간부터 서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랑이란 건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놓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외로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 아이는 나한테 이렇게 무심할까? 하지만 자식의 무심함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이 자신을 떠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내 자식이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도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만들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자식과 친하게 지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인생의 거리에서 가능한 최선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불편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는 자식의 반응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사랑이 의무로 변하고 의무가 불편함으로 변하죠. 결국 남는 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후회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멀리 서보세요.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어른의 품격이고 노년의 자유입니다. 언젠가 자식도 그걸 느낄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참 믿어줬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 곁으로 데려옵니다. 가까이서 얻지 못한 사랑이 멀리서 피어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마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랑은 붙잡을 때보다 놓을 때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평생의 교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을 넘긴 주부입니다.
저는 제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매일 들곤 합니다. 제 자식이 저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속에 담아둔 한을 조금이라도 털어내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아들을 얻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땅에 발을 대면 혹시라도 다칠까봐 늘 조심스럽게 돌보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애지중지했죠. 그렇게 아들은 저희의 노력과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나름 성실하게 공부하고 좋은 직장도 잡고 저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보게 될 날이 오겠구나. 이제 노후에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희 가족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는 참 고운 아이였어요. 얼굴도 뽀얗고 눈매도 또렷하니 처음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예민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부터 며느리의 성격이 너무 예민해 보인다며 제게 걱정을 털어놓았죠. 여보, 저 며느리 너무 예민한 것 같지 않아? 아들이랑 잘 맞으려나 모르겠어.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요즘 애들 다 저래요. 우리 때랑 다르게 자라서 그런 거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엔 아들이 며느리와 행복해 보였으니 저희는 그저 두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고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에서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간섭하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 후 저희에게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임신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엄마, 수진이 임신했어요. 손주 보실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과 저는 즉시 산후조리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모아 선물도 준비하고 아들 부부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제 직장에 복귀해야 할 때가 됐어요. 손주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주를 돌본다는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너희가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였고 손주를 돌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엄마가 잠깐만 봐주시면 돼요. 정말 잠깐만요.
저는 결국 아들의 간청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반대했지만 저는 손주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러다 우리 둘 다 병난다고. 당신도 건강 생각해야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손주를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잘해보자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주는 매일 밤 울어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방으로 피신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옷이 너무 얇아요. 이렇게 입히면 감기 걸리겠어요. 어머니, 분유병은 매번 제대로 소독하고 계시죠? 위생에 신경 많이 쓰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려고 애쓰는 걸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만 하니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부부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저는 계속 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며느리 부모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돈댁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며느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여건상 한국에 자주 올 수 없고 체류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돈댁 어머님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딸을 돕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네요.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릴 테니 어머님께서 손주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돈댁이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돈댁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손주를 돌볼 체력이 없습니다. 손주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돈댁 어머님은 아쉬워했지만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돈댁은 계속해서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며 간청했습니다. 정말 저희도 힘든 상황이라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남편은 사돈댁의 간청에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많고 이제 힘이 부치니 이해해 주세요. 사돈댁은 그 말에 결국 포기한 듯 했지만 그 후로도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와서는 대뜸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도 손주 상태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CCTV를 우리 집에 설치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 거냐?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야. CCTV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남편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 자식 니들이 키워라.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저희 부부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가 집에 오면 불편한 기운이 맴돌았고 며느리는 저희를 대할 때마다 차갑게 굴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거실에서 놀다가 넘어져 이마를 찢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주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저희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아들 부부는 그날 저녁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마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다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더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자라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죠.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자식 네가 키워. 우리가 더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그 사건 이후 저희는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한사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에게 다시는 손주를 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을 끊더니 주말이 되어서야 저희 집에 찾아와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지 않고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힘들다.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우는 게 맞아. 부모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친정에서도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고 직장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너희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물을 글썽였고 아들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속이 상했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와는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오던 며느리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아들도 가끔씩 전화만 할 뿐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다시 우리만의 일상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부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저녁 늦게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또 다쳤어요. 이번엔 많이 다쳤어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바로 왔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주가 또 다쳤다니 이번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애가 갑자기 집에서 뛰다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너무 빨리 달리길래 말리려고 했는데 그만 이마를 부딪히고 찢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꿰맸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손주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울면서 말하더군요. 저희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결심한 마음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 나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도울 수 없어. 이미 몇 번을 말했잖아.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 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는 울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힘들든 간에 그건 이제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왜 이해 못하는 거야? 아들도 결국 그 뒤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저희끼리 조용히 살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빼기로 결정하고 남쪽의 한적한 바닷가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세금을 빼라고 통보했고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금 빼면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너희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알아서들 살아라. 며느리도 그 후 저에게 전화해서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할게요. 이혼하고 말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저희 손주 못 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협박에 휘둘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쪽 바닷가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며느리와는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도 우리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는 가슴속에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희 부부만의 평화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삶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는 내 자식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 애증이 가득 담긴 이 한마디 공감하시나요? 이건 바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라는 것 같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댑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끔은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늘 펼쳐지는 일들 중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족도 물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옥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혼한 지 2년이 된 준호 씨는 이번 추석에도 혼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아내 혜진 씨는 이번에도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준호 씨는 그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첫해 결혼한 명절부터 혜진 씨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준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올해도 어김없이 준호 씨는 홀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집. 익숙한 집 앞 풍경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매년 어머니 명자 씨가 명절을 위해 준비하는 요리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준호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머니 명자 씨는 아들 준호를 보자 반갑게 맞았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왔구나.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라. 저녁 준비 다 됐다. 준호 씨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그러나 명자 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쉬어라. 그러나 준호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을 뒤집으며 그동안 쌓여온 피로와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댁에 한 번도 안 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명자 씨는 준호 씨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섭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혜진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실망과 섭섭함을 마주할 때마다 준호 씨는 스스로가 이 상황을 제대로 풀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오는데 왜 혜진이만 안 오는 거야? 명자 씨는 준호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와서 얼굴도 보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혜진이만 왜 안 오냐고. 준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그게 혜진이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명자 씨는 그 대답에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근데 그걸 다 참고 오는 거잖아. 그게 명절이고 그게 가족이지. 왜 혜진이는 그걸 못 견디겠다고 하니? 명절 한번 시댁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피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며느리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에 준호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혜진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형과 형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주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마다 형수는 명절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며 주방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애들하고 좀 놀고 나중에 도울게요. 형수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전을 뒤집던 손을 멈추고 형수를 향해 말했다. 너는 매번 명절마다 애들 핑계로 주방 일을 안 돕고 이렇게 앉아서 쉬기만 하니? 내가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니? 명자 씨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요. 내일 아침에 차례 준비할 때 도울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일도 온다고. 오늘 이만큼 일을 하는데 내일이면 뭐가 달라지겠니? 매년 너희들은 와서 쉬고 먹고 가지만 나는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차라리 오지 마라. 순식간에 거실은 싸늘해졌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준호 씨는 남은 전을 뒤집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준호 씨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이러지 말고.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 그만하자. 나도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너희들 다 오지 마라.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고 너희도 나 신경 안 쓰고 지낼 수 있잖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준호 씨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어왔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저 명절이 오면 찾아오길 기대하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 준비는 여느 때처럼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고 형과 형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형과 형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남겨진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마주하며 홀로 어머니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고 준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이제 더 이상 가족 간의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날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지친 손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든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명절을 혼자 보내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절은 늘 따뜻한 가족의 풍경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이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리 따뜻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어머니의 결심.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요즘 명절의 풍경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모임에서 벗어나 명절을 각자 보내거나 가족 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 장거리 이동의 피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통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길게 쉴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커서, 명절 노동이 걱정되어서 등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잔소리, 결혼과 취업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이는 전통적인 명절 풍경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기대 차이가 명절을 앞둔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명절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명절은 몸과 마음 모두가 지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치우는 일까지 도맡으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노동을 견디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명절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쉬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추석을 보내게 된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절이 반드시 가족이 함께라는 공식에만 갇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명절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향을 찾는 대신 도시에서 쉬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를 반영하듯 명절 대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자기 개발, 새로운 취미를 통해 명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의 전통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함께 모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보내는 명절도 나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평소 하지 못했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며 휴식할 수도 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의 풍경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 집중하거나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절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 그리운 분들은 배달 음식을 통해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집에서 간단한 상차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을 꼭 누구와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절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거나 갈등이 있다면 이번 추석을 통해 한 발짝 물러서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서 천천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추석을 보낼 때 그 시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석을 혼자 보내게 되신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보세요.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든 그 시간은 우리에게 휴식과 여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번 추석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찾고 평온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유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번 추석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릴 때 어릴 때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많이 떠올립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을 주어도 자녀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와는 매우 친밀한 반면 다른 자녀와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 할 때 부모는 그 결정에 대해 참견하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문과나 이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등에 대해서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녀는 반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뜻에 따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과 자유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와 싸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며 자유를 줄 때 자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녀는 부모와 싸우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육체적, 유기적, 영적인 관계입니다.
조금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자녀를 이해하며 자유를 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유를 주어 자녀가 세상과 멋진 싸움을 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마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리라 다짐한 부모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대입 취직, 결혼 과정을 모두 끝내면 막상 외로움과 허망함에 고통받는 중년이 있습니다. 바로 빈둥지 증후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들의 품으로부터 떠나보낼 때 느끼는 심적 상실감,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이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 폐경으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사별이나 이혼 등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가정의 형성.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녀가 결혼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되거나 일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첫 번째 책임은 이제 자신들의 배우자와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며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녀의 주요 관심과 에너지는 이제 그들의 배우자와 가정을 향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새로운 가정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성과 자율성의 존중.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책임을 집니다. 이 독립성은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간의 유대감 형성.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부간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고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역할 인식.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삶에서 이전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역할로 변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조금 물러나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결혼한 자녀의 행복은 그들이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이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세대 간 갈등을 예방. 결혼한 자녀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러한 갈등은 줄어들고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물러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밀감과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자녀가 세상과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유명한 명사는 초청 강연에서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다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한바탕 웃으며 맞아. 여행은 가슴이 떨리고 힘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 떨리고 힘 없으면 여행도 못 가는 거야. 라며 맞장구를 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좋은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줄 게 많으니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나중에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때나 갈랍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바로 나중에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바로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로 present는 현재라는 뜻인데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60살부터는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평생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악착같이 일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젊었을 때 틈나는 대로 여행도 다닐 걸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갈비가 먹고 싶네. 그래도 내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키운 아들, 딸이 셋이나 있으니 큰아들이 사주려나, 둘째 아들이 사주려나, 아니면 막내딸이 사주려나, 그렇게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하염없이 자식들을 기다리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가요? 정말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어느 자식이 일하다 말고 우리 엄마가 지금 갈비를 먹고 싶어 하네. 당장 달려가서 사드려야지 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뱃속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갈비가 먹고 싶은 심정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갈비를 누가 사줘야 하나요? 내가 달려가 사 먹으면 됩니다. 누구 돈으로 사 먹나요? 당연히 자기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결국 나한테 끝까지 잘해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효도하면 행복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의 삶을 껴안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온갖 재롱을 피우고 순간순간 예쁜 모습을 보일 때 이미 효도를 다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 먹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나중에 라는 말은 지구 밖으로 멀리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동하여 행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산이 30억 넘어가면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하다. 돈이 많을수록 싸움이 커진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30억, 50억이 아니라 단돈 1억, 5천만 원. 심지어 아버지 통장 속잔고 300만 원을 두고서도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슬프지만 그 싸움의 시작은 늘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내 몫이야. 엄마는 그땐 그렇게 말 안 하셨어.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한평생 함께 자란 형제의 관계를 단 한 달 만에 무너뜨립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었습니다. 신문에서나 뉴스에서나 늘 남의 일이었죠. 2014년 통계만 봐도 상속세를 낸 사람은 5천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체 상속세 규모는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년 구조 10조 원씩 거칩니다. 신고 인원은 2만 명이 넘었어요. 단 10년 만에 4배가 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상속은 재벌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 집 한 채, 예금 그리고 작은 땅 한 조각이 이제는 상속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형제의 관계를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는 안 싸워. 우리는 달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 중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정말 우애가 깊었습니다. 명절마다 웃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모이고 누가 봐도 좋은 가족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단 한 달 만에 서로 등을 돌립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돼요. 형, 그 땅은 원래 내가 관리했잖아. 누나, 그 통장은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니야, 그건 다 같이 쓴 돈이야. 누구도 처음엔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더 억울하다는 마음이 커진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상속인들이 싸움이 많아요. 이 나이는 은퇴와 퇴직 사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자녀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그래도 내 몫은 있겠지. 나도 조금은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이미 증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요. 그건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뭐, 미리 줬다고?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 변했다, 배신했다, 욕심 부린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가족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상속 싸움이라고 하면 큰 부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안 싸워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속 소송 중 80%가 1억 원 이하의 재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크기와 상관없이 터집니다. 심지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납니다. 누구는 제사상 음식값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그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부모님 병원비를 자신이 냈다며 그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존중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아들한테는 이 땅 줘야지. 둘째는 성격이 착하니까 그거 줘야지. 딸은 시집 갔으니 그만 받으면 됐지.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깨뜨립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립니다. 왜요? 왜 저 사람만요? 사랑의 말이 분노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명확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있을 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비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싸움을 낳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쓰면 상속 싸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도 형제가 납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 정신이 온전했냐? 누가 옆에서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면 유언장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장보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명절, 생신, 가족 모임 같은 날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너희가 싸우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이야기해보자. 이 말 한마디가 유언장 10장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담긴 합의는 법보다 오래갑니다. 부모님 재산이 10억 있다고 합시다. 형제 3명이니까 3억씩 나누자. 그런데 상속세가 3억 원 나왔어요. 그럼 누가 냅니까? 누군가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죠. 나는 그거로 집 보증금 냈어. 이미 카드값 갚았어. 그럼 나머지 형제가 대신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가 다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압류됩니다. 부동산은 바로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상속은 세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세금 내고 남은 돈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배우자 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다 드리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때 또 싸움이 납니다. 결국 세금보다 무서운 건 가족 간의 불신입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아. 이 말이 나온 집은 반드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를 검증하는 순간입니다. 살아생전에 가족끼리 상의하고 누가 얼마를 왜 받는지 명확히 해두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예의입니다. 그때 그 말 안 했더라면, 그때 그냥 정리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너무 늦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럼 어머니 혼자 남으시죠. 그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로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상상 이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상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팔 하나가 잘린 듯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6개월 안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로움을, 그 공허함을 돈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자주 찾아뵙고 식사 같이 하시고 대화 나누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 집에는 평생의 기억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익숙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40년 넘게 사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가 분당으로 모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난 여기서 살란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분당 가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친구도, 이웃도, 교회도, 병원도 다 용산에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데려오기보다 찾아가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 재산 확인입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꼭 하세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죠.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세무사 찾아가면 되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땐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그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세무사를 만나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증여 시점, 배우자 공제, 보험 처리 등 미리 해두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뒤엔 모든 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한 주라도 남았다면 세무사에게 꼭 상담받으세요. 그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쌓아온 재산,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은 노력의 흔적입니다. 그걸 싸움으로 마무리하면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이야기 나누고 자녀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회의장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 순간 준비된 가족은 대화로 마무리하고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싸움으로 끝납니다. 부모님의 평생 노력이 형제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유언장이 아니라 대화로, 세금보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게 진짜 상속입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그때 남는 건 사랑과 관계뿐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자식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 들어 문득 몸이 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허리띠가 갑자기 헐거워졌다든지, 전보다 쉽게 지치고 피곤함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혹은 가끔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생기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몸이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영상은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심코 넘겼던 작은 변화들이 사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체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기 몇 개월,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작고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코 넘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뒤늦게 돌이켜보면 이미 그 조용한 신호들이 존재했음을 깨닫지만 그때는 준비하기엔 너무 늦고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에도 늦어버리고 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생의 마지막 1년을 앞두고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5가지 신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거나 그저 요즘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넘겼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채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 작은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혼자 불안해하거나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알아차린다면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순간들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소중한 순간을 준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최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이 헐렁해지거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노년층은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며 식욕 또한 감소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량이 조금 줄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점점 기운을 잃고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더 자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자주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면 영양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세요. 두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와 지속적인 쇠약감. 최근 들어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간단한 활동조차 버거워지는 현상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집안일이나 외출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피로와 쇠약감은 몸이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편안히 쉬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여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기억력 저하와 인지 능력 저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숫자 0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익숙했던 장소에서 갑자기 길을 잃거나 익숙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자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가벼운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의료진과 상담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기억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 빈번한 감염과 더딘 회복. 최근 들어 감기나 폐렴, 요로 감염 같은 질환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예전보다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신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작은 감염도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호흡 및 혈액 순환의 변화. 숨을 쉬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거나 얕고 불규칙한 호흡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지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가 중요한 장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팔다리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면 중에도 호흡 곤란이 생겨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자기 힘들어지고 자꾸 앉아 있거나 베개를 높게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호흡 곤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신호는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면 남은 소중한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 신호들을 하나씩 더욱 자세히 다뤄가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